와이낫 미디어의 이민석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민석 대표님께서는요, TV 방송사 다큐멘터리, 예능 등을 다수 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미디어 쇼 포맷과 특집 드라마를 기획하시고 제작하셨죠. 그리고 본격적인 유튜브와 OTT 시대 개막에 앞서서 MZ세대가 만들고 소비하는 IP 프랜차이즈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상해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쇼폼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와이낫 미디어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민석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글로벌 OTT 시대 MZ세대 콘텐츠 IP로 유니콘을 꿈꾸다입니다. 그럼 이민석 대표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와이낫 미디어 이민석 대표라고 하고요.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을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글로벌 OTT 시대 MZ 세대 콘텐츠 IP로 유니콘을 꿈꾸다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스타트업 대표로 살고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야심이 막 엄청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제목을 적고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적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보통 플랫폼 기업들은 유니콘이 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서비스 플랫폼들은. 근데 콘텐츠 기업 유니콘이 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0대나 20대 좀 젊은 세대들 취향의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다면 더 내로워해 보이고 깊게 보이는 어떤 니치해 보이는 시장인데, 그런 MZ세대향 어떤 콘텐츠 IP만으로도 유니콘을 꿈꿔볼 수 있다. 지금의 시장 환경과 앞으로의 어떤 변화상을, 그걸 저희가 와이낫 미디어는 회사 그릇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표 구성은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로 담았고요. 제가 주로 발표할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 전환, 그런 쪽을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유니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할까 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슬로건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콘텐츠 프랜차이즈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IP를 프랜차이즈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P를 프랜차이즈라는 게 계속 속편을 제작하고 시퀄, 프리퀄을 제작해서 세계관으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만들고 펜을 잡고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나 커머스 그리고 유통,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타이틀로 쓴 이유는 MZ 세대들이 주로 보는 드라마나 예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 주축 창작자들도 MZ 세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매해 매출 성장세는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괄목할 만한 지점은 보통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계속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주된 특징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드라마나 예능은 저희가 IP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 IP 수나 러닝 타임이 상당한 수를 갖고 있고요. 그건 구독자 수, 저희가 저희 유튜브나 소셜 플랫폼을 통한 구독자 채널 합산 구독자 수가 422만 정도 되니까 꽤 큰 편이죠. 1등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저희를 충성도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애정 어리게 소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MZ세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대에서부터 30대 초중반 사이, 근데 10대랑 20대가 많아요. 거기가 97.5%를 차지하고 있고, 로열티가 높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알람 설정하는 비율도 37.6%면 상당히 준수한 성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분들은 주로 임직원들도 MZ세대, 20대, 30대가 많고요. 93%의 비율로 이런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숏폼 장르 중에서 저희가 숏폼의 스토리물, 숏폼의 드라마물로는 최초는 아니고요. 저희 앞에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생산한 걸로는 거의 최초의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그 소셜 플랫폼향 웹드라마에서 누적 조회수 1억을 기록한 게 저희가 최초고요. 이후에는 1억을 기록한 작품들이 다수 나오죠. 매해 1억이나
5천만, 7천만 정도 뷰를 기록하는 뭐 그해 인기 있는 웹드라마에 저희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가지고 뭐 다양한 상을 많이 받은 바 있고요.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작년에 2020년도에 대한민국 콘텐츠상에서 해외 진출 유공 표창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하고 같이 받았어요. 뭐 킹덤 만든 에이스토리 같은 회사나 뭐 HB 같은 회사나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어깨를 견줄 만큼 뭐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에서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부에서 표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MZ 세대, 그러니까 10대, 20대들한테는 되게 인지도가 높은 채널이기도 하고 콘텐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웹드라마, 숏폼 드라마는 한국에서 이제 태동이 됐죠.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그러다 보니 글로벌에서도 인지도가 꽤 있는 이제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들 앞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뭐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지금 한 5년째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6년 1월에 창업을 했어요. 회계 정산을 깔끔하게 하려고 1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해 이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지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지적 짝사랑 시점을 작품을 최초로 만들 때 이 3분짜리 시리즈로 만들었거든요. 3분짜리 일상 공간물 시리즈로 만들어서 고객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보고 계속 이걸 늘렸어요. 6분짜리, 10분짜리, 뭐 20분짜리 이렇게 늘려갔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콘텐츠 퀄리티 높아지고 분량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도에는 TVN하고 같이 공동 제작으로 크리스마스 특집극인데 김양기 씨가 주연한 샵 존마탱이라는 작품도 출시를 했었고요. 이게 유튜브하고 TV 시청률도 꽤 성적이 좋았어요. 이런 것도 이제 텐센트에 정규 유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패키지로 굉장히 많은 수의 웹드라마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한 2018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다 묶어서 묶음 상품으로 팔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 뭐 중국의 텐센트, 그 당시 이제 한한령이 이제 있었던 시기인데 텐센트에서 수입을 하기도 했고, 뭐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다양한 국가의 OTT 플랫폼에서 저희 거를 사전에 이제 구매를 해가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 시작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보통 우리 MZ세대 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작품을 내고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같은 스토리의 어떤 속편이나 확장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꽂히기도 하고 뭐 큰 이제 유료 OTT 플랫폼에다 꽂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가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글로벌 팬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나 뭐 구독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해 편성표를 사전에 그 전년도에 마련을 해가지고 그 시기마다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성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성장세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해외 쪽이 좋죠. 해외 쪽이 이런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해외 유저들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입소문을 타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구독자나 전체 뷰수의 30% 가량까지 이제 해외 팬들이 자리를 매김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동남아 중심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북미나 일본까지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콘텐츠를 그쪽 플랫폼에 팔기도 하고 다시 유입량이 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저희가 거래해왔던 회사들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보통 10분 15부작 내지는 15분 12부작 정도 되는 볼륨의 그 숏폼 웹드라마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20분 24부작에 TV 60분 기준으로 치면 8부작 정도 되는 분량의 작품을 했어요. 그거를 카카오 TV하고 공동 제작, 카카오 M하고 공동 제작을 해서 이제 카카오 TV하고 넷플릭스에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 작품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KT 시즌하고 네이버 TV하고는 매해 같이 제작을 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는 이렇고요. 그리고 카카오 M하고도 공동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이제 텐센트 본토는 지금 한한령이 아직 엄전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그 동남아 플랫폼 사업자하고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후지TV의 FOD라는 플랫폼, KDDI, 뭐 도코모 같은 채널에 저희가 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부 다 판매가 되는 상황이에요. 라인업이 짜여지면 그대로 판매가 되고 사전 제작 투자도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일본하고의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제 태국의 CJ ENM이라고 불리는 이제 트루비전이 만든 OTT 플랫폼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저희 작품 중에 그 오피스 워치라는 이제 웹 시트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브랜디드물이에요. 그거를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윙스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협찬을 해서 인도네시아 판으로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북미의 라쿠텐 비키에도 계속 유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회사가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죠. 과거에는 미디어 산업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면허를 부여한 어떤 회사들이, 왜냐하면 미디어 산업의 본질은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미디어 산업은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나 마음을 한데 모아서 그거를 이제 배분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내려주고 규제를 많이 강하게 가하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제한적으로 과거엔 전파나 광 케이블 뭐 그런 걸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셋톱박스나 뭐 어떤 특별한 기술 없이 퍼블릭망으로 다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셋톱박스가 없다는 뜻에서 OTT라고 불리는 오버 더 톱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건데, 그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OTT 플랫폼 시대라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OTT 플랫폼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회사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만한 이제 기술 기반, 영상을 서비스하는 기술 기반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진입장벽은 되게 낮아졌어요. 근데 그걸로 사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죠. 그런데 이런 OTT 시장이 등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영향력을 가졌던 미디어 진영이 이제 많이 감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를 선도하고 있는 게 MZ세대, 젊은 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야 뭐 당연히 편리한 걸 찾잖아요. 모바일로 직접 볼 수 있는 걸 찾고, 굳이 뭐 TV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보는 게, 그게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바일로 보고 자기 앱 그 PC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OTT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의 현실인 거고,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특히나 이제 주로 이런 MZ세대들이 그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숏폼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실제 통계 분석을 해봐도 러닝 타임이 짧아요. 뭐 대충 15분 정도가 굉장히 그 리즈너블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이게 휘발성, 그러니까 스낵성이 강한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예능물이나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나 크리에이터 콘텐츠들이 당장은 선호도가 높죠. 근데 몰입형 시리즈, 즉 드라마의 경우도 이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회사가 저희가 잘 나오면은 월 평균 조회수가 5천만 뷰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보게 되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OTT 시대 아까도 말했지만은 OTT 플랫폼은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초기 비용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런 OTT 플랫폼들은 자사의 어떤 서비스 능력 내지는 갖고 있는 인프라의 어떤 가치로 고객을 낙인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과거에 보면 이제 통신사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거에 연동돼서 플랫폼 사업을 운영을 해왔는데, 고객들은 떠날 수 있거든요. 굳이 그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더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타고 가는 건데,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고객들 유인할 수 있는 책략이 필요한 거죠. 전략. 콘텐츠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첫 번째는 콘텐츠일 거예요. 어떤 이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깔아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접속해서 가입하고 일정 기간 유지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다음 라인업들이 계속 생성이 돼야 되고, 그 라인업들을 라인업들이 충족시켜주면 고객이 이제 락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 그런 거겠죠. 고객들이 그런 콘텐츠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추천해주고 내가 필요한 그 콘텐츠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차별화 포인트로 자리 잡게 될 텐데, 그러다 하더라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콘텐츠 수량과
그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라인업이 확보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 시대에는 무조건 콘텐츠의 양적 확보, 질적 확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전부 이런 데 뛰어들었다는 의미죠. 저희 같은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좋죠. 좋습니다. 보통 제작을 하는 회사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꿈꿔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수요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는 거죠. 제작력이 좋아서 자기 제작력을 파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수익이 남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제작력을 팔 수 있고 누군가의 기획이나 뭐 IP가 있으면 제작을 해주는 거죠. 가령 나의 노동량의 가치가 1,000만 원이다.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제작력을 사는 쪽에다가 5천만 원을 제가 팔게요. 해서 4천만 원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제작을 파는 구조가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돈을 받고 비용을 털고 수익을 남는 구조예요. 그게 전형적인 제작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게. 그런데 IP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양상이 펼쳐져요. IP 비즈니스는 그 철저하게 제작 공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제작 공정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유통을 하든 광고를 하든 커머스라든 그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사업 인프라, 사업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사업 플랫폼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짜여져야 되고 그 전략이 짜여진 거에 맞게끔 제작 편성에 대한 제작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P 비즈니스라는 쪽은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림으로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적자 구조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이 IP 비즈니스라는 사업자는 뭘로 평가를 받냐면 그 제작 공정과 사업 플랫폼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고도화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더 돈을 벌거나 제작을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스튜디오들이 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똑같이 있는데, 특징은 MZ세대 팬덤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에 타겟팅해서 무조건 그쪽에 니치한 유저들한테 어필이 될 만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게 계속 쌓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작 공정 자체도 계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아까 자기 제작을 파는 쪽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면 그 제작을 하는 제작 요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되게 인기 있는 작가님,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배우, 인기 있는 감독님, 그런 분들이 제작 요소로서 세팅이 돼서 비용을 크게 만드는 구조가 돼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내기에 되게 적합한 구조죠. 스타 마케팅적인 방법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규적으로 뭔가를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인 이상 그거를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딱 떨구고 다음 작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인기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일레귤러 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게 주된 특징이고, 두 번째는 너무 희소해요. 너무 희소해서 양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OTT 플랫폼 시대는 콘텐츠가 양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양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내면서 퀄리티를 계속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창업할 때 제작 파이프라인을, 원래 이거는 있는 겁니다. 보통 제작을 할 때 기획, 제작, 촬영, 편집, 뭐 유통 이런 단계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내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제작 파이프라인을 고도화시킬 거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키워나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인데, 주된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팀으로 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팀이 그냥 제작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홍보나 뭐 마케팅이나 광고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전부 다 앞단에서 같이 기획하고 같이 제작하고 같이 아웃풋을 내는 어떤 구조를 짜서 하고 있고, 이게 회사의 자산으로 남고 이제 그 데이터도 계속 남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저희가 방송국계나 플랫폼계, 뭐 독립제작사, 엔터사 할 거 없이 모든 회사 대비 압도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독립계 회사다 보니까 투자금은 막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좋다, 생산을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퀄리티도 있다, 히트작을 낸다,
게 주된 특징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감히 잡아가는데 국내에서는 뭐 쇼폼 드라마에서는 뭐 저희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아까 그런 뭐 경쟁력을 저희가 의도해서 창출해낸 거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IP 비즈니스의 인프라도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IP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란 장르를 하는데 다른 장르에까지 이걸 다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되거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창업했을 때 창업하자마자 터트린 이제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그 짧은 드라마를 그의 이게 감성이 굉장히 공감물이고 감성이 되게 터치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에세이로 출간해서 베스트셀러를 찍은 적이 있고 웹툰으로 만들어서 역시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의 어떤 웹툰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짧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형태로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나 그런 스토리를 살려서 광고 형태로 제작해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브랜드 콘텐츠로 다수 시작을 했고, 이런 세계관과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피노프된 그 TV형 드라마, 연애미수, 뭐 전지적 짝사랑 시점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TV 드라마 형태로 제작하고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P 프랜차이즈가 밸류에이션이 극대화돼가고 원천 콘텐츠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커져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원작이 있지 않고요. 그 데이세븐이라는 회사, 이제 컴투스의 자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저희랑 되게 비슷한 유형 회사인데 이 MZ 세대에 겨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 빠른 속도로 이제 가볍게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인기 있었던 스토리 게임 중에 일진에게 찍혔을 때는 작품, 근데 이게 꽤 오래전 작품이에요. 한 5년 뭐 몇 년 전 작품인데 그걸 저희가 리메이크했는데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서 냈어요. 이게 뭐 1억 뷰가 넘었고 뭐 상당히 팬덤이 강력하거든요. 저희가 이 굿즈를 만들어서 일단 서비스를 했죠. 팔았는데 싸게 순식간에 팔려 나가요. 뭐 정말 아이돌 팬덤처럼 그 정도로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낸 작품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동시에 게임사가, 이 데이세븐의 게임사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게임을 굉장히 빨리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출시할 때 또 다른 똑같은 어떤 IP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세계관 게임을 출시하고 웹툰도 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창출되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이 회사와 함께 게임하고 드라마를 계속 이렇게 스피노프 해가면서 세계관을 묶어서 팬덤을 유지하는 식으로 기획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뭐 다양한 국내외 이제 OTT 플랫폼사들과 함께 여러 작품들을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혹은 이제 다른 원작이지만 저희가 리메이크를 잘해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같이 리메이크하고 사업 구조를 짜면서 이 고객을 일단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는 온라인상에서 유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기도 한데 콘텐츠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 IP 유니버스가 짜여지면 그 안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걸 계속 소비해 나가면서 자기의 즐거움이나 어떤 자기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을 하거든요. 그 트래픽은 광고로 팔리기도 하고 MD나 PB 제품을 내서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음악이나 음원 서비스도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포맷들을 뭐 장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리메이크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한 IP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산 구조를 짜는 건데, 이러려면은 무거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길고 세계관도 뭔가 빡세고, 그리고 빡세다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죠. 빡세고 뭐 딥하고 뭐 내지는 되게 요지부동의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지속할 수가 없죠. 되게 열린 결론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서비스처럼, 콘텐츠를 서비스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시대는 콘텐츠가 브랜드 그 자체이고 마케팅이기도 하고 일종의 서비스이기도 한 시대가 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 구조를 짜나가면서 이제 고객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일진에게 찍혔을 때 이게 저희 그 구상인데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리즈가 계속 나올 거고 시퀄 게임도 이제 이미 이건 출시가 됐고요. 그 시퀄 게임의 드라마화도 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IP 유니버스를 지향을 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팬을 락인시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팬을 어떤 특정한 스페이스에 락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좀 더 얘기하면 이제 메타버스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뭔가 새로운 어떤 대체 현실 속에서 고객들이 그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거고요. 그걸 드라마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웹툰, 뭐 오디오 드라마 그리고 뭐 게임 이런 식으로 전부 콘텐츠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산업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산업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도 길고 그 단일 IP의 산업적 가치도 높죠. 그걸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볼륨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그 탑인 회사예요. 뭐 저희 경쟁사 아주 훌륭한 경쟁사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내에서는 셔폼 디지털 드라마 스튜디오에서는 탑이라고 할 만한 회사인데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 문제 의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를 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예능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쪽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전략도 있을 거고 저희가 잘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잘해내서 그 산업을 그 시장을 자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후자 쪽에 많이 포커스가 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중장편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긴 길이 드라마들도 하고는 있지만 주로 이제 MZ세대의 숏폼 드라마에서 되게 최강자가 되는 게 목표고 그 IP를 많이 가져서 서로 연결하는 유니버스를 창출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키워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스토리를 개발하고 감성적 연대, 시청자들과 감성적 연대를 해내고 그게 팬덤화가 되게 하고 그 대상은 MZ세대고 저희 창작자들도 MZ세대고 그리고 유형은 짧은 길이의 드라마일 거고요. 그걸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플랫폼 시장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이고 웹툰은 웹툰이고 만화는 만화고 뭐 글은 글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어떤 세계관 내에서 콘텐츠는 그 모든 게 하나로 관통돼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콘텐츠를 가볍고 열려있게 계속 창출해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처럼 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Why not? 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업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